상주 할머니 이야기 외전 6편의 상편. 현재 시간 새벽 5시. 벌써 눈 떴네요. 엉엉엉. 네, 다시는 50전엔 뱀술 안 먹을 거야. 아주 미쳐버리겠네. 눈앞에 벗은 여자들이 막 지나다녀. 크크크크. 50 넘으면 슬슬 보약 먹기 시작한다죠? 보약이라 쓰고 약물이라 읽음. 그때쯤엔 이 얘기 해주면 미래의 마눌님이 대한민국 다 뒤져서라도 구해다 주겠죠 뭐. 내 좋자고 먹는 건가? 지 좋자고 먹이는 거지. 산삼주 탓인가? 예전에 삼산주 먹었을 땐 괜찮았는데? 하긴 과하게 먹긴 했어요. 그 외에 인삼주 담는 길쭉한 유리병 있잖아요? 한 1m쯤 되는 병을 숫 아저씨랑 섬 주민이랑 셋이 거의 다 비었으니 요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군요. 저 망했어요. 크크크. 피 같은 이번 주말은 꼼짝없이 베이비시터하게 생겼네요. 2박 3일짜리 깜빵 생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액이 일요일 지나면 해드리겠지만 이 재미난 소재를 버릴 순 없죠. 간단히 소개하자면 뱀술 먹고 너무나 분노하여 끓어오르는 춘정을 참지 못한 울릉도민이 사고를 쳤어요. 지 애인을 불러낸 것까진 좋았는데 안전한 지네 집 놔두고 너무 확 땡기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사랑의 궁전, 그러니까 모텔에 가서 깨붙고 으쌰으쌰 하다가 귀신부터 왔답니다. 원래 괴담계의 4대 천왕이 군대 괴담, 병원 괴담, 흉가 괴담, 모텔 괴담이잖아요? 내가 부적은 왜 안 가지고 있었냐고 야단을 쳤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되어 한 손에 부적 든 지갑 들고 으쌰으쌰. 크크크크. 아무튼 포항고모 할머니 꿈에 이제 증조 할머니가 오셔서는 땡땡이 위험하다고 가보라고 하셔서 올라왔다 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대충 상황 파악하시고 부적도 새로 써야 되고 예약 손님도 봐줘야 하고 약식으로라도 그것도 해야 할 것 같으니 준비해서 일요일날 다시 올라오신다고 그동안 저보고 애 좀 맡아달랍니다. 쥐엔장.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자고 내일부터는 일요일까지 섬주민 집에서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네요. 위험하니 외출도 삼가하라 하셔서 꼼짝없이. 저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섬주민이. 나 이 민폐 좌식. 할머니와 산신. 이번 얘기는 할머니를 짝사랑하신 비혼의 스토커 산신님 이야기입니다. 무녀들은 될 수 있으면 자주자주 전기 맑은 곳 찾아가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수련의 한 중요한 과정으로 기도 드리기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신기가 센 무녀도 결국엔 신기를 잃어버리거나 어느 순간 신기가 급격히 약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반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게 되지요. 얘기 속에 보면 신기 떨어진 무녀들이 신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짓들을 합니다. 이게 그 신기를 다시 얻으려고 뭐 하는 행동들이 있나 보네. 애도 잡아다가 가둬 죽이고 센 신명을 타고난 사람을 내림받기 전에 인터셉트도 하고요. 신을 뺏는 것도 돼? 와, 이건 또 처음 듣네. 그런 게 다 자기 능력만 믿고 기도와 수양을 소홀히 해서 세속에 탁한 기운이 쌓여서 그런 겁니다. 어느 순간 신기를 잃고 영안도 닫혀 아무것도 느낄 수도 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갈고 닦으면서 그동안 쌓인 탁기를 몰아내고 좋은 전기를 듬뿍 받으면 신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타고난 신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엔 더 훌륭한 무녀가 됩니다. 후자의 전형적인 예는 상주 갈비찜 아줌마이고 전자에 속하는 분은 모릅니다. 타고나기도 하셨으면서 자기 수련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 포항 고모 할머니신데 타고난 신기는 고모 할머니랑 비교도 안 되시지만 부단한 수련으로 갈비찜 아줌마는 고모 할머니랑 비슷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건 고모 할머니가 직접 해주신 얘기니 틀림없을 겁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 가진 신력이 넘사벽인데 노력까지 무지하신 할매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무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오를 경지까지 가신 분도 있긴 하시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할매는 무섭게 이거니 할매는 내림받고는 일을 반 하시면 나머지 반은 수양, 기도하러 가셨다 할 만큼 치중하셨다고 합니다. 워낙에 신통방통하셔서는 페이 자체가 일반 분들이랑 다르셨을 거니 집안 걱정은 안 하시고 넉넉하게 기도 다니셨겠죠. 원래 돈 욕심내고 돈 걱정 있으면 여가생활 즐기기, 취미생활 같은 건 꿈도 못 꾸잖아요. 할매는 원래 돈 얘긴 잘 안 하셨다고 합니다만 알아서들 챙겨주셨나봐요. 고마우니까. 할매는 처음엔 포항서 대구 팔공산으로 기도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팔공산 영험하죠. 갓바위도 있고요. 그런데 다니시다 보니 길도 멀고 그땐 차편도 변변치 않아서 포항에서 팔공산까지 가려면 한나절도 더 걸렸다고 해요. 무엇보다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 무녀들이 다 몰려오는 통에 항상 붐볐다고 합니다. 거기도 기도하다 보면 양사방에 기도하는 기운이 엉켜 예민하신 할매는 기도에 집중을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새로운 기도처를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러시다가 마음에 쏙 드는 기도처를 하나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의외로 포항에서 가까운 곳이더래요. 밝힐 수는 없지만
하지만 포항에서 경주 사이에 있습니다. 산도 높지 않고 산세도 그저 그래서 처음엔 저런 곳에 좋은 곳이 있겠나 하고 그저 산책 삼아 오르셨는데 의외로 좋은 기도처를 발견하셨답니다. 사람의 발길이 안다 좋은 연기가 아주 철철 넘치더래요. 할매는 당장 그곳에서 자리 깔고 앉아 즉석 기도에 들어가셨고 호흡을 할 때마다 좋은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더랍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흘렀더래요. 너무 무아지경에 빠지셨던 거죠. 그리고는 내려오려 하시다가 어떤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할매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는데 그 느낌에 어떤 적이라던가 나쁜 기운은 섞여 있지 않았기에 산 주인인가 보다 하시고는 기운이 느껴지는 쪽으로 절을 한번 하시고는 내려오셨다고 해요. 그 뒤로 할매는 그곳을 수시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갈비찜 아줌마를 거두시고는 아줌마도 거기 가실 때마다 데려가셔선 같이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아줌마가 상주로 가신 후엔 그 근처로 기도 장소를 옮기셔서 상주는 산이 워낙 많아 찾아보면 기도할 장소는 천지빛깔일 듯 포항 고모 할머니께 알려드려서 지금은 고모 할머니 비밀의 전용 기도처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아줌마를 거기 데려가기 시작하신 건 한참 후의 일로서 그땐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난 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매가 기도를 자주 갔고 갈 때마다 자신을 지켜보는 낯익은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주 할머니 이야기 외전 6편의 상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주 할머니 외전 6편의 하편. 쪽지 읽다 보니 저도 같이 열뻗치는 일이 있어서 어느 분이 쪽지로 육포 레시피 요청하시면서 사연 하나 적으셨던데 그게 저도 같이 열받더군요. 그분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입간 전에 노잣돈을 넣으라 해서 50만 원을 종이에 싸서 넣었는데 장의사 측에서 빼서 돈만 꺼내고 빈 봉투 집어넣는 거 봤다시면서 꼭 저승 노잣돈이 필요하신 건가 물으셨습니다. 아니 노잣돈 넣으래가지고 거기다 돈 집어넣었더니 그걸 빼갔다고?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심지어 노잣돈이라고 하면서 그 돈을 왜 요구를 해? 가는 건 확실한 겁니까? 보통 향을 피우거나 뭐 제사상을 차리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나? 아니면 뭐 기도를 드리거나 무당을 부르거나 사기꾼이네.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유족들이 슬퍼하는 마음과 마지막 길을 편히 가시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잣돈 같이 묻는 풍습은 없습니다. 저승 노잣돈 필요한 나라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다 소소한 금액입니다. 그리스가 대표적인데 그리스 장례 풍속엔 그러니까 예전엔 지금은 몰라요. 꼭 동전 두 입을 양쪽 눈에 올려드렸습니다. 저승 가려면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너려면 저승 전담 뱃사공인 카론에게 꼭 동전 두 입을 뱃삭으로 내야 합니다. 그거 안 주면 얄짤없이 안 태워줍니다. 저승 못 가고 방황해야 합니다. 그 대신 왕이 죽어도 동전 두 입으로 땡입니다. 왕이라도 바리바리 싸가지 않습니다. 저승 노잣돈 필요한 또 다른 나라는 중국입니다. 저승 노잣돈으로 어마어마하게 태우죠. 근데 그거 저승서만 쓰는 돈이라고 우리 돈 10,000원만 주면 몇 뭉탱이나 주는 가짜 돈입니다. 무슨 저승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발행한 대한민국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풍습은 저승 가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망자 입안에 쌀 한 술 넣어드리는 게 답니다. 예전 장의사들이 그 짓 많이 했습니다. 장례 한번 치르면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어먹는 바람에 장례 한번 치르기가 너무 힘들었었죠. 지금 그런 곳 있으면 증거 가지고 장례 끝내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승 노잣돈 챙겨드리는 것보다 곡 한번 기도 한번 더 해드리는 게 저승길 훨씬 편히 가십니다. 이건 우리 할매 말씀이니 틀림없을 겁니다. 예전 할매는 장례식장 문상 가시면 그런 것 때문에 무척 열받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슬픈 사람들에게 저게 뭔 짓이냐고 장례식이라 성질대로 업지도 못하시고 씩씩거리셨어요. 저에게도 글쓰나 혹시 할매 죽거든 절대 노잣돈 넣으라 그래도 할매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하거래. 그래도 자꾸 뭐락하면 우리 할매가 저승 가시다 말고 쫓아와서 가만 안 둔다 했다고 하거라. 알겠지? 문디 시끼들 하시고요. 쪽지 주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잣돈 관련한 얘기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소재 한 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매는 그곳으로 기도를 여러 차례 다니신 후에 하루는 그 산의 주인이신 산신께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리기로 하셨답니다.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터사용 임대료 개념으로 약소하지만 정갈하게 준비해 가신 음식으로 준비를 하시고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할매는 그 산의 산신을 뵌 적은 없지만 짐작으로 여신이라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산신은 용왕과 같은 계급에 속하시는 지상의 최고 계급의 신 중 하나입니다. 저번에 용왕이 별로 높지 않은 계급이란 건 신들의 전체 계급을 얘기한 겁니다. 용왕이나 산신급 이상의 신들은 인간사의 관여 자체를 잘 안 하십니다. 아주 상위의 신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으시고 관여조차 일절 안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개미의 삶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산신은 남산신도 계시고 여산신도 계십니다. 심지어 한 산에 남녀 산신이 같이 계시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보통 산세가 크고 웅장하고 험한 산엔 남신이, 아기자기한 산엔 여신이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랍니다. 할매는 그곳이 여신이 계신 산으로 생각하고
대동하고 준비해온 각종 산나물과 채소들로 정성껏 준비한 소찬을 준비해서는 맛있게 드시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러자 호련히 산신께서 그의 권속들인 호랑이와 동자를 대동하시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더래요. 산신께서 고맙다시며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그의 좌우엔 호랑이와 동자가 각각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산신은 항상 짐승신인 호랑이와, 그땐 이미 남한의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였으니 산호랑이였을 린 만무하죠. 동자신을 대동하고 다니십니다. 호랑이와 동자는 산신의 권속입니다. 한마디로 부하란 얘기죠. 권속이란 어떤 힘에 속한 무리를 뜻합니다. 권속이 많기로 유명한 신이 산신과 용왕신입니다. 산신 패밀리랑 용왕 패밀리는 유명하죠. 산파, 용궁파. 산신께서는 차린 음식을 즐겁게 드시면서 그러시더래요. 난 고기도 좋아한다. 다음엔 고기도 준비해다오 하시더래요. 크크크크. 할매가 지레짐작으로 산은 산주 따라 육산과 소산으로 나뉘거든요. 육산은 제수로 육고기를 씁니다. 반면 소산은 육고기를 일체 사용 안 하고 나물로만 제상을 차립니다. 채소할 때 그 소자 씁니다. 소찬이라는 말은 적은 반찬이 아니라 나물 반찬을 소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고기를 받아주는 산이 육산이고 채식주의자 산신이 사시는 곳이 소산입니다.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제사를 받아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상차림이 조금씩 달라요. 이걸 다 배워야 하는 겁니다. 신내림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사상 차림이 잘못되어도 굿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상에서 특정 음식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올리는 특정 음식을 그 신이 좋아한다고 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 용왕편에서 보셨겠지만 용왕이 자기 밥상에서 개 잡아먹었다고 광분한 거 보셨었죠? 용궁파는 대부분 소신령, 소차만 받는 채식주의자 신이라 소신령이라 더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국장을 똥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들이 맛있는 청국장 시골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냄새 팡팡 피우면서 청국장 끓여 먹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용왕 형님 기분이 이해되실 겁니다. 용궁파 중에서 최종 보스인 사해 용왕들 밑으로 여러 권속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용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다에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용장군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계십니다. 아마 돌아가신 곳이 남해이시니 남해 용왕님 밑에 계실 겁니다. 용장군들은 또 특이하게 용궁파 중에선 유일하게 육고기를 받으십니다. 아무래도 장군들이다 보니 싸움하려면 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즐겁게 제상을 받으시고는 할매에게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동안 널 눈여겨봤는데 말이다. 어떠냐? 날 모시는 게. 할매는 속으로 또냐? 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신들에게 대시를 많이 받았으면 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와, 대단하다. 할매가 이런 식으로 이신 저신에게 부킹을 받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셨다더군요. 솔직히 우리 할매는 인간적으로 냉정히 말해서 빼어난 미인은 아니십니다. 제겐 너무 이쁘고 고운 할매시지만 할매는 인간의 미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할매 미안. 하지만 신들의 눈엔 할매는 완전 최고의 여인네지요. 아주 안 달랐어. 전지현, 신미나, 강소라, 김태희 다 붙여놓은 것보다 더 예뻐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할매 몸주이신 할아버지가 따라다니시면서 지키셔요. 꼭 마누라 감시하는 의처증 남편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매는 완곡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 뒤로도 할매가 기도를 가시면 주변에서 서성이고 말 걸고 고백하고 하셨나 봅니다. 덕분에 기도를 방해할 만한 것들은 얼씬도 못해서 기도드리긴 참 편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자꾸 들이대셔서 할매도 부담이 되시어 자꾸 기도를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고 그곳은 멀리 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할매가 그곳을 안 가시게 되자 결국엔 그 신령은 인내심을 잃고는 할매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거 근무지 이탈입니다. 아니 신이 찾아올 수가 있어? 자기 그 땅이 있는데? 와 쩐다. 하긴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니까 이동이 되긴 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원래 산신이나 용왕신 등 특별한 보직을 맡으신 공무원 신들은 일반 무녀에게 내림을 안 하십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을 무녀가 부르면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네가 날 받아준다면 내가 위에다 얘기해서 후임을 구하고 너에게 가겠다 고 하시더랍니다. 세상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매는 그날 밤에 할아버지 신을 불러 해결 좀 보라고 하셨답니다. 아, 그 본인의 신을 부르셨구나. 그날 그 산 어느 이름 모를 골짜기서 인간 여자 하나 놓고 두 지상의 최고 등급 신끼리 결투를 하셨는지 아님 어느 막걸리집에 앉아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몰라도 그날 이후 그 신은 다신 할매 앞에 나타나시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 상주 할머니가 모시고 계신 신이 엄청난 신이죠. 범접할 수 없는 신인데 나를 모셔라 했던 그 신도 그 정도 급 정도 되는 신이신가 봐요. 대박이다. 하지만 할매는 그 후에도 기도를 하러 가시면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그분을 느끼실 수 있으셨답니다. 같은 남자로서 산신님이 이해도 되고 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움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외전도 마지막이 온 것 같습니다. 상주 할머니 이야기 외전 7편
덥죠? 안녕하세요. 그래도 휴가 가기 전에 얘기 하나 더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오늘 얘기하고 저녁에 포항 갑니다. 하루 포항에서 자고 내일 울릉도로 들어가요. 울릉도 거기 다 죽었음. 할매와 의사 선생님, 군의관 아저씨, 초등학교 저학년, 초글링 시절 얘기예요. 저 아직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84년생입니다. 예? 갑자기? 아니 막판에 와가지고 나이를 까버리네. 누나, 형들 안녕? 대헷. 야 이거 지금 보면 흑역사겠는데.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했던 커뮤니티의 중심은 마을 앞에 있던 개울다리 건너의 버스가 회차하던 넓은 공터였죠. 저희 거기서 남녀 혼식 촌데스리가, 그러니까 축구도 열고 숨바꼭질이며 갖가지 아동용 놀이를 했어요. 그날도 그 마을 살던 많지는 않은 우리 회원들이 다 모여 놀고 있었어요. 초딩 저학년들은 워낙 학교를 일찍 끝내니까요. 그렇게 한참 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저게 뭐야? 멀리 길을 따라 군용집 차가 한 대 마을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우와! 군인 아저씨다! 남자애들의 로망이었던 군인 아저씨들. 우리 마을이 있던 쪽에는 군부대가 없었기에 저희는 군 차량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군 트럭만 봐도 우와! 했을 건데 그때 온 건 무려 찝차였어요. 높은 사람만 탄다는. 찝차 한 대가 우리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 마을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놀고 있던 우리들 앞에 서더니 아주 인자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차에서 고개를 내미시더니 우리에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마을에 땡땡님 사시는 데가 어디니? 그 아저씨는 우리 할매를 찾으셨던 거죠. 전 반가운 마음에 손을 번쩍 들고는 땡땡님은 우리 할매 이름인데요? 라고 크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차에서 내리시면서 그러냐? 그러시더니 집에 계시냐? 어디냐? 라고 하시더니 같이 가자시며 제게 차를 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나, 군용 50트럭을 타도 한동안 자랑거리가 늘어질 건데 찝차라니. 난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부러워하는 애들을 한번 쓱 돌아보고는 차에 tas습니다. 그러고는 아저씨를 안내해서는 할매에게 갔지요. 할매 집 앞에 가서는 번개처럼 내려서 할매 집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큰소리로 외쳤어요. 할매! 할매! 손님 왔어요! 어떤 군인 아저씨가 할매 찾아왔어요. 잠시 후 안방문이 열리면서 할매가 나오셨어요. 할매는 아저씨를 보시자 만면에 한껏 웃음을 머금으시곤 반색을 하시면서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땡땡땡 박사 아니신가? 어서와, 잘 지냈나? 하시면서 반기셨습니다. 아저씨도 잘 지내셨냐 하시면서 안부를 여쭙고는 두 분은 마당에서 반갑게 손을 잡으시고는 한참을 안부를 묻고 할매는 아저씨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전 언제나처럼 안방으로 쪼르르 쫓아 들어가서는 제자리인 할매 옆에 찰싹 붙어서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대화를 나누시더니 할매가 잠시 집에서 쉬고 있게나. 내 후딱 시내 장에 가서 저녁 창거리 준비 좀 해서 올 거니 하셨어요. 아저씨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라며 그러지 마시라고 했지만 할매는 무슨 소리냐 하시면서 내가 달리 해줄 건 없으니 내가 해주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시면서 일어나셨습니다. 할매식의 애정 표현이십니다. 아저씨는 할매가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러니 손수 밥을 차려주시는 거죠. 아저씨는 몇 번을 사양하시다가 할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는 이내 체념하시고 같이 온 운전병에게 할매를 모시고 다녀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저씨랑 저 두 사람은 할매를 배웅하고는 할매 집 텐마루에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전 할매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장에 찬거리를 급히 사러 가신다는 거는 할매의 그 빠른 걸음으로 쏜살같이 다니신다는 얘기니 다리 짧은 저로서는 쫓아다니기가 여간 버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때 그 처음 보는 군인 아저씨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텐마루에 앉아있던 우리 두 사람은 얼마 못 가 아주 친한 사이가 됩니다. 다 타고난 저의 사교성 덕분입니다. 전 낯가림 이런 거 없습니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도 별다르진 않습니다만 엄청 들이대는 성격이었습니다. 대헷. 진짜 이놈의 대. 좋게 얘기하면 부침성이 너무 좋은 성격이고, 그러니까 특히 어른들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납치나 유괴당하기 딱 좋은 성격이었죠.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조아 어린이 아시죠? 예림이었던가? 저 그 동영상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완전 저랑 똑같아서요. 제가 그보다 더했죠. 전 모르는 아저씨가 글쓰나 아저씨가 과자 사줄까? 하면 좋아! 하면서 찰싹부터 팔 잡아 끄는 아이였어요. 후후후. 잠시 앉아있던 저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궁뎅이를 아저씨 쪽으로 한 뼘쯤 들이밀고는 몸을 세우고 다시 한 뼘쯤 들이밀고 몇 번 하니 아저씨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일단 붙었으니 멘트 날려줘야죠.
아저씨 근데 어떻게 우리 할매랑 잘 알아요? 아저씨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저씨와 할매는 예전 할매가 포항에 계실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셨다고 합니다. 할매를 아시게 된 건 할매가 현역 시절에 몸이 아프시면 찾으셨던 병원에서였다고 해요. 할매는 병원을 아주 신뢰하십니다. 특히 예전뿐 안 같게 양의학을 좋아하십니다. 할매는 항상 의사가 고치는 병, 무당이 고치는 병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속인이나 일부 사이비 목사나 짝퉁 스님들이 병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몸 아픈 사람의 간절한 염원을 기회로 사기치는 아주 질 나쁜 인간들이라며 질색을 하셨는데, 제가 감기라도 들라치면 워낙 한방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박식하셨던 할매이시라 몸에 좋은 차나 몸 보호하는 한약을 먹이시곤 하셨지만, 그거에 앞서 바로 병원 데리고 가라고 엄마를 달달 볶으셨죠. 네가 안 하면 나라도 데려간다시면서. 할매는 굿 같은 걸 하시느라 자신의 신체 능력 이상을 자주 사용하셨기에 평소에 몸이 좀 안 좋으셨나봐요. 나중에 그만두시곤 철인으로 돌아오셨지만 말이죠. 그 군의관 아저씨는 그때 의대를 졸업하시고 군의관이 되셨는데, 군의관 월급이 적다 보니 휴일이나 저녁 근무 후에나 휴가 때 등등은 아르바이트로 대타병원 근무나 휴일 근무 등을 해주시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할매를 의사와 환자로 만나신 거죠. 아저씨는 이런저런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자주 해주시는 할매를 좋아하셨고, 할매도 착하고 서글서글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던 군의관 아저씨를 신뢰하게 되었던 거죠. 할매를 처음 본 날 할매가 그러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피 보는 과가 아니고 다른 과를 전공하셔야 대성하실 낀데 하시더래요. 아저씨는 전문의를 따시고 군에 가셨어요. 아저씨 전공은 그 당시 신경정신과셨다고 해요. 그러나 할매가 다니던 병원은 외과 병원이었답니다. 수술이 대부분 외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아저씨께서 전문의는 신경정신과 전문이라고 하셨다 합니다. 할매는 그러냐 하시며 잘 택했다고 웃으시더래요. 의사는 의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환자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문의는 의사 자격증 따고 몇 년 더 수련해서 전문 분야 따로 선택하는 거고요. 다른 분야는 박사라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의사들은 의학 박사 별로 안 알아줍니다. 박사 따는 거보다 전문의 자격 따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완전 공부 벌레가 되어야 하죠. 그렇게 여러 차례 병원에서 만나게 되어 친해지셨던 하루였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 당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매가 다시 진료를 받으시러 그 병원에 오셨더래요. 아저씨는 고민을 잠시 접어두고는 할매를 반가이 맞으셨는데, 그날은 할매가 다른 날과는 달리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시더래요. 그런데 할매가 그렇게 쳐다보시자 아저씨는 할매랑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 합니다.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눈길을 이리저리 피하시는데 이웃과 할매가 아저씨께 입을 떼시더래요. 네 월남 가거라. 네? 네 월남 파병 신청해가 월남 다녀오라고. 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네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어찌 미국이나 일본이라도 가 있으면 해결되겠지만 닌 군인 신분이라 나갈 방법도 없지 않노? 그러니 월남 가거라. 안 그러면 네 정말 큰일 난대. 아저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질 못하셨다고 합니다. 할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저씨의 고민을 꿰뚫고 계시더래요. 그때가 69년에서 70년쯤이었나 봅니다. 사실 아저씨도 월남 파병을 생각 안 해보셨던 건 아닌데, 아무리 위험 부담이 적은 군의관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전쟁터에 간다는 것이 꺼림직하여 망설이고 있던 중이었는데, 할매는 그걸 정확히 들여다보신 겁니다. 아저씨의 고민이란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잖아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병역비리가. 청탁이 군의관들에게 엄청 들어온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가짜 병이라도 근거가 보여야 조기 전역이던 면제가 가능한 다른 과와는 다르게 정신과는 의사의 소견이 거의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과다 보니 더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정부 인사부터 사단장, 연대장 등의 군 인맥까지 동원해서 청탁이 들어오고, 처음엔 소신껏 거절했지만 끊이지 않는 청탁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힘들었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다고 청탁을 오히려 치부의 기회로 삼는 기회포착에 능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아저씨는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너무 병역비리가 만연하다 보니 이러다 정말 뭔 일이 나겠다는 위기감도 드시더래요. 그때가 누구 때입니까? 군인 대통령의 효신 원조 각하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분이 독재로 욕은 먹지만 그분 스타일상 그런 거 알게 되면 가만 두셨겠습니까? 아저씨는 장고 끝에 파병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할매의 조언이 크게 한몫하셨답니다. 그렇게 파병 지원서를 내고는 병원 아르바이트도 거의 마지막일 때 할매께서 또 진료를 받으러 오셨다고 해요. 아저씨는 할매께 사실을 알려드리려 했는데 할매는 이미 먼저 아시고 계시더래요. 잘 생각했다. 큰 화는 피해가겠구나.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내년 봄에 한 번 더 고비가 찾아올 게야. 목숨이랑도 관계가 있는 아주 큰 고비다 라고 하시면서 품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주시면서 내가 자네 월남에서 무사히 귀국하게 해달라고 주는 부적이다 라시면서 호신부라고 꼭 지니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 부적이 자네 목숨을 구할 기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시곤 위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승에서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거니 잘 다녀오라고 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얼마 후에 아저씨는 그 해차의 교대 인원으로 장병들과 함께 월남으로 가셨다고 해요. 원칙적으로 기간은 1년이라고 해요. 끝나면 연장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저씨의 월남 생활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후방 지역의 야전병원에 계셨던 아저씨는 베트콩이나 월맹군의 공격을 받는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월남에서가 아니고 본국인 한국에서요. 병역비리 얘기가 철권 통치하고 계셨던 박정희 대통령 귀에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대통령이 그 시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지금의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을 불러들여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관계자 전원 싹 잡아들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남산으로 잡혀가고 군의관들도 씨가 말라버렸다 할 만큼 잡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남산으로 잡혀 들어갔던 사람 중에 상당수는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고 감옥 가고 했답니다. 아저씨도 국내에 계셨으면 틀림없이 무사치 못하셨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월남에 가 계신 아저씨께 해당 사항이 없었답니다. 할매가 말씀하셨던 목숨과도 관계된 큰 사건은 월남에 가신 이듬해 봄에 찾아왔다고 해요. 아저씨는 항상 할매 말씀을 되새기면서 조심해서 생활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할매가 주신 부적을 항상 수호신처럼 군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답니다. 3월의 어느 휴일날이었다고 합니다. 삐오큐에서 쉬고 계신 아저씨께 동료 군의관 몇이 오셔선 휴일인데 뭐하냐며 같이 시원한 맥주나 마시러 시내에 나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저씨도 따라 나서셨답니다. 그렇게 시내바에 갔는데 휴일을 맞은 미군이며 월남 정부군이며 한국군들까지 바 안에 10,000원이었대요. 아저씨 일행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맥주를 시켜 마셨는데 잠시 후에 갑자기 아저씨 가슴이 뜨끔하더래요. 낯선 느낌에 아저씨는 당황하셨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저씨는 의사잖아요. 누구보다 냉정하게 자신의 몸을 돌아볼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럴 이유가 없더래요. 그러는 사이 다시 가슴이 뜨끔하더래요. 그때 아시겠더래요. 이건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머니의 부적이 내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란 생각이 드셨답니다. 아저씨는 안 나가려는 동료들을 미군 부대 장교클럽에 가서 한잔 사겠다고 꼬셔선 그 술집을 서둘러 나오셨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은 그런 증상이 더는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사라지더래요. 아저씨는 안도하고 길을 서두르셨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엄청난 폭음과 함께 폭발의 압력으로 앞으로 넘어지셨다고 해요. 대박. 엎드려 돌아보니 불과 나온 지 몇 분 안 된 그 술집이 처참한 모습으로 부서져 있더래요. 베트콩의 살자 공격이었습니다. 월남전 당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길 가던 어린애가 수류탄 까 던지고 아무 위협이 안 될 것 같은 노인이 몸에 두른 폭탄을 터뜨리고 예쁜 콩가이 월남 처녀가 상냥한 미소를 날리며 지나가다 뒤돌아서 권총을 쏴대고요. 아저씨와 동료들은 군인답게 바로 일어나선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는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몇몇은 죽고 많은 부상자가 피 흘리며 바닥에 엎어져 있고 우리나라 군의관들의 명성은 월남전 당시 솜씨 좋기로 유명했다고 해요. 아저씨와 동료들은 즉각 응급조치를 하여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해요. 덕분에 훈장도 받으셨답니다. 아저씨는 그 일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월남에서 돌아오셨다고 해요. 아저씨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중령인가 대령이셨는데 대령을 끝으로 개인 사정으로 군문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장군을 염두에 두시고 군에 장기로 남으셨던 것 같은데 군의관은 다른 분야 장교들과는 달리 의무 복무만 채우면 거의 그 시절엔 100% 전역을 했기에 남아만 있으면 거의 장군 진급 확정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대도시에 하나씩 있는 군 통합병원 원장이 대령이나 준장일 겁니다. 의무사령관이 별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나중에 생각해보니 할매께서 말씀하셨던 공덕 쌓을 평생 다시 없는 기회라고 하셨던 말씀도 그날 그 장소에 있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아저씨가 군의관으로 하셨던 일들 때문일 거라 생각하셨답니다. 전쟁의 특수 상황상 죽은 사람은 처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팔다리 하나씩 떨어져 나간 건 기본이고 목 떨어진 시신, 폭탄 터져 하반신 날아가고 상체만 남은 시신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그나마 떨어진 부위가 시신 담은 백에 같이 담겨오면 다행이랍니다. 없으면 만들어 붙일 수도 없으니까요. 그 시신들 일일이 손봐서 가장 멀쩡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군의관들의 전쟁터의 중요한 일과라고 합니다. 그 죽은 혼들이 정말 많이 고마워했겠죠? 아저씨는 그 뒤로 간혹 오셨었는데 한 번은 건빵을 박스채 한 상자 가져오셔선 제게 선물로 주셨어요. 동네 애들 한 봉씩 다 나눠주고도 한참 남더라고요. 저땐 먹을 거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동네 짱입니다. 아이들계 동네 유지. 네.
그럼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님들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상주할머니 외전 이야기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엄청난 신기를 보여주시는 상주할머니, 정말 대단합니다. 만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에 그랜드마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마스터도 아니고 그랜드마스터 그 이상이야 진짜. 상주할머니 보면 상주할머니 이야기 외전 7편까지 해가지고 쭉 봤습니다. 이게 정말 허구의 인물인지 진짜인지 저는 몰라요.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진짜라고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거 읽는 동안 너무 재밌게 몰입해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알려주면은 제가 잘 모르고 카페에 오셔가지고 요 공포데이 시청자 이야기 오고 있어요. 네, 요거로 알려주셔야 제가 글을 확인을 하고 글을 써주신다면 제가 읽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어쨌든 상주할머니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